안녕하십니까. 아디아줄의 아디입니다. 오늘 10번째 방송이고요. 지금 시각은 2025년 11월 14일 목요일 현재 시각 10시 48분입니다. 오늘 수능일이네요. 아까 아침에 9시 되기 전쯤에 저희 집에도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던데요. 9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니 여러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이야기한 부분이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 시각에는 조금 더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안내 내용이었어요. 제가 김두리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그 실체들의 그 진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갔던 것임은 분명했고요. 그 알아갔던 것 중에 너무나 당연해서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보통 12년 동안 공부했던 그 시간의 평가를 수능일이라고 하는 단 하루 만에 갈린 길이 나잖아요. 하루 만에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두리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무식한 것 같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는 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는지 그 또한 너무나 당연함을 심어주고 달래주고 사탕발림으로 입에 사탕을 물려줬었던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여러 가지 개성, 특성, 재능들은 다 다양할 텐데 한국 교육은 지금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공장에서 똑같은 인형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아이들을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김두리 교수가 비판을 하신 적도 있는데 너무나 찰떡 같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그쯤부터 조금씩 한국 사회도 변화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정말 했는지는 저도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의문이긴 한데 뭐 그때쯤부터 논술이라는 것도 그 전에도 있었지만요. 논술에 대해서 비중이 조금 커졌다라든지 서술형이라는 것에도 조금씩 더 비중을 두어서 사교육 시장도 많이 붐을 일으키긴 했지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명목하에 수업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결과와 평가는 그 시험의 결과였던 것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수능일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설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어제에 이어서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9번째 방송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챕터 1번까지 읽어드렸었는데 2번 챕터를
읊어 나가도록 할게요. 본문 챕터 2 68혁명이 바꾼 독일의 교육. 한국 교육과 정반대되는 모델이 독일 교육이다. 독일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 정도가 아니라 경쟁은 야만이다가 독일 교육의 모토였다. 이 모토 하에 오늘의 독일 교육이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8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한국에는 68혁명이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68혁명을 잘 모른다. 68혁명은 현대 세계의 발원지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68혁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독일 현대문학 석사까지 한 본인 김누리도 알지 못했다. 양철북으로 알려진 소설 국무마취를 당하고에 68혁명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중에서 68혁명이 오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68혁명의 세례를 받았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한국만 영향권 밖에 있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68혁명을 겪지 않은 사회, 즉 현대 사회가 이미 새로운 사회로 전환한 그 전환 이전의 사회인 것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다. 슬라보의 지제기, 슬로바키아의 한 철학자가 한국에 와서 놀랐다. 한국은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성장도 이루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서구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나라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68혁명의 부재가 가져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사태, 안희정 미투, 페미니즘이 전형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68혁명은 성의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68혁명은 성에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의 성과 대면하는, 성과 만나는,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조율되는, 그게 현대 성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한국에는 아직도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 남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쌍한 존재이다. 성과 관련해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공적인 담론 수준에서 논의된 적도 없이 그냥 쉬쉬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린 것이다. 한 번도 그런 문제와 정면으로 진지하게 대결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런 일련의 일들은 68혁명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남성들은 사춘기를 제대로 보낸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사춘기가 유예되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마음속에 유예된 사춘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권력을 갖는 특권적 지위에 갔을 때 취약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반성적인 성찰과 물질주의는 68혁명의 부재인 것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남성들은 사춘기를 제대로 보낸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춘기가 유예되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마음속에 유예된 사춘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권력을 갖는 특권적 지위에 갔을 때 취약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반성적인 성찰과 물질주의는 68혁명의 부재인 것이다. 우리에게 독일은 과거 청산을 잘한 나라, 분단 극복을 잘한 나라, 복지 국가를 잘 만든 나라로 알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68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68혁명 이전 1968년도까지 쿠르트 키징어라는 수상의 전력이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었다.
독일은 1968년 이후 70년대 초반부터 교육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 모토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68 혁명 이후의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야말로 과거 청산의 핵심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히틀러의 과거, 즉 파시즘의 과거를 올바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통한 독일 교육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파시즘의 교육은 안 된다.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시즘의 교육 논리를 새로운 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로드 아도르노의 교육 입장이 독일 교육 개혁의 핵심이 된다.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파시즘의 교육 논리는 근본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시즘의 교육 논리는 소셜 다윈이즘이 준 논리이다. 이 세계는 생물계, 동물계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생존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당연히 파시즘 교육을 해왔다. 아이들을 줄 세우고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정의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파시즘 교육의 전형이다. 경쟁, 우열, 지배는 파시즘의 핵심이다. 한국도 똑같다. 경쟁시키고 우월한 자가 다 먹고 그 자들이 지배하는. 독일은 이것을 깨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70년대 교육개혁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래서 경쟁은 야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 것이다. 그 이후 독일 학교에서는 경쟁이 싹 없어진다. 독일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다른 아이들일 뿐이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아이가 숫자 가지고 노는 아이보다 열등하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쟁을 지향하는 독일 교육의 모습인 것이다. 독일 아이들은 상대방에 대해 나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될 기회조차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이 지배하고 중시되다 보니 단순하고 명확한 지식들을 자꾸 물어본다. 사실 이 세계의 깊은 의미는 어떤 모순 속에, 어떤 애매한 곳에, 어떤 모호성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깊이를 전착하는 것인데, 독일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독일의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제1장이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이다. 문학작품은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해석학적인 질문이다. 독일 아이들의 사유 자체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 교육은 무엇을 잃었을까? 본인은 깊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것이다. 공정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평가 방식 자체가 아이들의 깊이라는 영역을 제거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고등학교 때까지 경쟁이 없는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 졸업 때는 아비투어라고 하는 졸업 시험을 보지만 대체로 90% 이상이 붙는다.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은 거의 붙는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아비투어에 붙게 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원하는 때는 아주 중요하다. 독일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하고자 했던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여행, 연애 등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젊은 나날을 보낸다. 그런 후 언제든 원하는 때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대학에 들어간다. 한 사례로 청바지에 기타를 둘러맨 60세에 가까운 흰머리의 장발이었던 버메스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좋아하는 음악을 28살 때까지 하다가 28살에 음향기기에 관련한 베를린 공대에 들어갔다. 또 독일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 학기 하고 나서 재미가 없거나 나와 맞지 않을 때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해두었다. 독일이 이렇게 교육을 자유롭게 열어놓았다고 해서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노벨상은 천박한 지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측은 할 수 있다. 68 혁명 이후 교육개혁을 하고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으로 전환한 후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가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증감 추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보다 조금 더 증감했다. 한국에서 외국 학위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이 미국 학위이다. 그런데 사실 유럽 쪽에서는 미국 학위를 높이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학위는 통계 분석을 한다. 현재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온 사람들의 70% 이상이 통논문은 학위를 주지 않는다. 반드시 이론적인 논문을 써야 한다. 이론적인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적 세계 전체와 한번 대결해야 하며 이것이 박사 학위 논문의 전제이다. 독일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것은 경쟁시켜야 공부 잘 한다는 것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경쟁시켜 놓으니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자기 생각도 없는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 이렇게 교육을 자유롭게 열어놓았다고 해서 독일의 경제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의식을 높여놓아서 노동자가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지위를 기업 내에서 정함으로써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교육을 자유롭게 열어놓았다고 해서 독일의 경제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의식을 높여놓아서 노동자가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마찬가지 지위를 기업 내에서 점함으로써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이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사 공동결정제에서 노동자 대표가 50%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사실 놀라운 것이다.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50%, 주주대회가 50%인 나라가 독일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노사 공동결정제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 대표가 30%이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국에서는 시리아 난민 3만 명을 받겠다고 했다가 당시 독립당 극우 정당의 선동에 블랙시트까지 갔다. 같은 해에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극우 정당인 마린 르팽의 국민전선, 극우 파시트라고 하는 정당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지만 다행히 현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저지로 파시스트 국가가 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면했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 민주주의 대파국이라고 했다. 당시 시리아 난민 몇만 명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선동가들이 이러한 정세를 지배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바로 그때 메르켈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다 받겠다며 2015년에 시리아 난민 117만 명을 받았다. 그 이후 2017년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재선에 당선되었다. 메르켈은 지금도 총리를 하고 있다.
독일 역사상 최장수로 내후년이면 16년으로 임기를 마친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메르켈보다도 독일 시민이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얼마 전 한국에 예멘 난민 500명이 왔다. 그런데 사흘 사이에 70만 명이 넘게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 청원이 있었고 결국 법무부에서 단 2명을 받았다. 독일은 중학교 데모가 가장 많다. 본인이 처음 독일에 갔던 1989년 당시에는 생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아마존을 살려내라는 데모였고 그 후에도 다소 정치적인 아웅산 수지를 석방하라는 데모를 했다. 그 당시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형에 처해 있었다. 실제로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국제사면위원회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치범, 양심범, 사상범을 지원하는 곳이다. 아마도 본인이 그때는 없었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이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데모도 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양심범 중에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이 김대중 석방에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본인이 몇 년 전 베를린에 갔을 때 독일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데모하는 직접 목격하였다. 예멘 난민에 대한 데모였는데 데모의 주제는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였다. 베를린에서 불법 체류자를 송환한다고 하니 그 송환에 반대한다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데모를 하고 난 후에는 거의 반드시 교사연합회에서 지지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도 지지 성명서를 낸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면서 커가는 것이다. 지금껏 독일은 이러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메르켈이 재선에 선출된 것이 아닐까? 본문 3. 꼭지. 한국은 원샷 사회. 독일은 경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자란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쟁을 안 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취, 성과 등 여러 가지가 낮아질 거라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정말 깊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마나임 대학의 교수 만프레드 베버는 독일이 10샷 사회라면 한국은 원샷 사회라고 하였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시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한국을 지칭한 말이다. 독일은 적어도 10번의 기회가 있고 그것은 독일의 힘이고 그것은 윤리적인 체제를 넘어서 더 합리적인 체제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총합이 있다고 할 때 독일은 그 잠재력의 총합 6.7%는 구현되는 사회이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유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위 정도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잠재력을 구현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가? 한국 사회는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전부 못하게 하고 전부 경쟁을 시키고 경쟁의 방식 또한 거의 모든 시험이 선다형,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단답형이다. 전 세계에서 선다형 문제로 시험을 보는 나라는 없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다형 문제는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 그 출처는 미국의 국방부이다. 국방부에서 신병을 뽑을 때 쓴 최초의 방법으로 최소한 신병들이 아군을 보고 총을 쏘지는 않도록 지적 능력은 측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채점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교육부에서조차 쓰지 않는 이 방법을 가져다 지금껏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자체도 없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이론이나 행정가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 쪽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일련의 비판 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무엇인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듯 우리는 경쟁 때문에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유튜브 채널발 강연 김유리 교수의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제가 제목도 붙여봤었던 이 강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우연히도 제가 첫 번째 더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라는 주제와 그리고 이번에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이 주제가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오열이 나누어져 있고 이것 아니면 저것,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진리나 이치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논술형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교과 통합 같은 것, 또 융합이라는 그런 말들도 생겨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를 공부하면서도 과학이라든지 미술 영역이라든지 뭐 체육을 공부하면서도 음악 영역이라든지 또 수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되는 통합되는 이러한 그 교육 과정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기 김누리 교수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교육 개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과 관련된 이론이나 행정가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었고 김유리 교수가 이 미국에서 이 교육 방식 그리고 그 논문 그 취득 방식의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머무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썩고 골마가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 채 가지 치기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의 현상들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공정하다는 착가 지난번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전에 그 김누리 교수가 강연했었던 제가 읊어드렸던 내용 중에 자본주의, 능력주의 그것들이 공정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그 안에 불평등과 차별을 품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인식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이 지은 이 책을 소개를 해 주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었었는데 그때까지는 기억이 좀 났었는데 또 오랜 시간 읽지 않으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열어서 이렇게 책이 표시되어 있고 밑줄 지어져 있던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오늘 이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김유리 교수의 이 강의를 읊어드렸었던 내용하고 많은 부분에 일치되는 점, 맥이 같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가 읽고 또 설명을 이렇게 곁들이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방송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